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코너를 들을 때마다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같은 음악을 골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암호를 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 가상화폐 시황 어떤가요? 예,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부터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비트코인은 오후 2시 기준 24시간 동안 3.3%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4.9, 이플은 1.6 등 큰 폭으로 다들 내려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증시와 함께 지난주까지 줄곧 오르면서 올랐던 이제 비트코인은 24,000달러에 잠시 근접했지만 이제 미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잇따라 이미 지금 올려놓은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요. 최근에 부진한 미국 증시와 함께 다시 이제 좀씩 내려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9일에는 미국 2위 거래량 기준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미국의 증권감독원격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핵심은 크라켄이 SEC에 벌금을 내기로 한 이유인데요. 이것도 증권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증권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투자자들한테 암호화폐를 모아서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고 이제 블록체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참여하는 대가로 예를 들면 예금을 1,000만 원 맡기면 예금 금리로 한 3% 이렇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더리움의 3% 정도를 돌려주는 그런 일종의 암호화폐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SEC에서 일종의 증권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본 거죠. 근데 이 거래소는 지금 증권 브로커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거를 대다수 거래소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 장기 투자자들이 오랜 시간 이더리움 같은 이제 코인을 맡겨두고 예금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더 많은 이더리움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 투자 수요가 많은데 이 스테이킹을 이제 미등록 증권 불법 행위로 봤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수요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주 가상화폐 시황을 이제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서 증권성에 대한 설명도 간략히 해주셨는데 차차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계속 보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 시장 자체가 솔직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고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용어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복잡하고 코인 이름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오늘 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가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제 조각 투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소유권을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쪼개갖는 투자 방식을 흔히 조각 투자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 다양한 자산에 조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토큰 증권 이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조각 투자의 그 분야가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일반적인 이제 코인들이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하는 그런 이제 코인들이 있어요.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하는 코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임대 수익에 대한 이 청구권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갖는 구조로 만들어진 토큰들도 있고 똑같이 미술품 투자 수익률을 이제 투자 수익률에 대한 청구권 혹은 소유권을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눠 갖는 케이스들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이제 부동산
혹은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인 거죠. 그러면 그 기초로 하는 증권은 토큰이라는 거는 네, 그 실물 자산 우리 그러니까 흔히 네, 그걸 나눠서 얼마 뭐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냥 돈으로 우리는 네. 이렇게 환산을 하는데 코인이라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돈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네. 디지털화해서 하는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가 한 10억 하잖아요. 예. 서울에서 집 하나 살려면 9평으로 기준으로. 근데 뭐 건물을 살려면 뭐 이렇게 막 50억 막 이렇게 하는 거고. 네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쪼개서 임대 수익 같은 걸 쪼개서 뭐 한 1,000원 단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아.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예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적인 암호화폐도 0.1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뭔가 부동산이라던가 이제 미술품 같은 그런 실물 자산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실물 자산이랑 관련이 있냐 없냐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은 이 토큰 증권 지금 정부가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동안은 이게 합법이 아니었나 봐요. 지금 투자 환경이 바뀐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니까 혁신 금융 서비스라고 해서 규제 샌드박스 형식으로 금융위원회가 일종의 특례로 이런 류의 이제 조각 투자를 허용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그 기존에 이제 조각 투자가 가능했던 건 부동산밖에 없었거든요. 아. 근데 부동산 외에도 뭐 미술품 아니면 음악 음원의 저작권, 저작권,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네네. 뭐 1,000원 단위, 10,000원 단위 이렇게 쪼개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 혹은 이제 법령상 유권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그동안 특례로만 인정이 되던 이 조각 투자를 어떻게 보면 공식화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암호화폐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좀 결이 다른 게 금융당국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이제 증권이란 이름이 붙은 것처럼 이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기존의 코인들은 증권성이 없고 이 토큰 증권이라고 인정된 코인들은 이제 증권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증권성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는 주제인데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사업 운영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 이제 회사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코인은 이 증권에 해당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정 기간 투자금 상환을 약속했다면 그것도 증권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재무제표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면 그것도 증권성의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만족하는 걸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금융위에서도 이런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요라고 했더니 기자님이 그래서 토큰 증권이 좀 정의가 어렵고 해서 이거를 다루지 않으려다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나 큰 이슈고 너무나 큰 뉴스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 코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주제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코인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실무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코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을 하겠다라고 가르마를 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암호화폐의 일반 그 코인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 대상이 아닌가요? 예, 지금은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특정 금융정보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코인 하나하나의 뭐 증권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발행, 유통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달라진 거네요. 예, 이번에 맞습니다. 토큰 증권에 대한 뭐 발행 유통을
허용하면서 네. 우리가 좀 규제를 들어가겠다. 그렇죠. 지금 이런 의미인 건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왜 코인 시장에서는 파장이 예상이 되나요? 그게 왜? 근데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도 이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국이 개별 코인에 대해서 판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 투자자들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가 공식 입장으로 개별 암호화폐에 대한 판단은 거래소에 맡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소들도 개별 코인을 상장을 할 때 로펌에서 일종의 증권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 자문으로 당장은 해결을 하면 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다 보면 또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뭐 어디는 이게 증권인데 이건 어디는 증권이 아니니까 뭐 계속 두고 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거래소가 함께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라고 닥사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통합된 그런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증권성이 없는 것들은 좀 규제 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네. 증권성이 있는 것들은 좀 규제를 하겠다. 예, 지금 이런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 현재 있는 많은 코인들도 암호화폐들도 그 증권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된 순간 거래소들은 다 상장 폐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증권성의 핵심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성이라는 게 이제 자본시장법상 예.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받게 되면 투자자 보호가 가장 강력한 규제인데요. 그러니까 증권으로 인정이 되면 일단 어디 거래가 되려면 네네. 이제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설명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당국의 허가가 나와야 이 증권을 시장에서 유통하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장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은 당국의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코인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증권성이 있다고 이게 판단이 판단을 되면 하면,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기 때문에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가 돼서 이거를 거래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보통 네. 그러니까 증권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떤 재산권이잖아요. 증권도 그 재산권을 유통하고 이전하고 이런 성질이 있는 것이 이제 증권성이라고 봤을 때 원래 암호화폐는 거래나 유통 이런 게 안 됐었나요? 기존의 암호화폐도 유통, 거래나 이전. 유통이 됐는데 그냥 법이 없는 거죠. 그래요? 법이 없으니까 뭐든 해도 된다라고 뭐 그런 시각차가 있었고 법이 없는데 왜 하냐 이런 시각차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법이 생겼고 증권성이 있으면 우리는 규제를 할 거고 증권성 있는 코인은 우리가 그 거래소에서 그 자격을 없앨 거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이 좀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관련 기사들 중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암호화폐 리플이라고 이게 미국의 시가총액 6위인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증권성을 놓고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예, 이 리플과의 소송, SEC의 소송은 되게 대표적인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소송인데요. 무려 2019년부터 계속 지금 4년째 이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 SEC가 리플이 증권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 리플랩스라는 이 발행사를 기소를 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리플을 처음에 판매를 할 때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발행을 하면서 초기 투자자들한테 일정의 수익률 같은 거를 기대를 초기 투자자들한테 이제 모집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초기 투자자들은 이 리플에 대해서 리플랩스의 블록체인 운영 성과에 따라서 이 리플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 투자자들도 일정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리플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이 SEC도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증권성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맞기 때문에 리플도 증권이다라고 아.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건이에요. 아. 근데 이게 지금 계속 길어지면서 법원도 판단을 계속 늦추고 있고 그래서 음. 3월 말에 다음 달 말에 이제 그 판단이 나온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럼 그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또 일으키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결정을 하면 네. 뭐 한국도 미국이 증권이라고 판단한 그 코인에 대해서 한국만 증권이 아니라고 또 얘기할 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뭐 거의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30초만 짧게 이건 중요한 것 같아서 네네. 마지막으로 상장사들 가산자산 공시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이게 그동안 게임사나 네, 한 1분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임사들 같은 곳들이 이제 가상자산을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많이 사서 이제 자산으로 보유를 해왔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뭐 이북한 원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쵸.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주석 공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사 설명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주석이라고 해서 어떤 재무제표 밑에 이게 뭐 어떤 자산에 관한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놔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게 그냥 가상자산 딱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안 되고 뭐 이게 어떤 가상자산인지 뭐 투자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다 공시를 해야 되네요. 예, 서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중요한 게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 암호화폐 보유 상장사가 37곳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계속 기관 투자가 늘고 있는데 당연히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 공시도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예, 뭐 당연히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 가상자산 이야기할 때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기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호 푸는 남자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발 빠른 경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깊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번 코너는 생생한 주식 토크를 전해드리는 생생한 마감 시황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인원 PB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증시 1% 가까이 하락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한국 시장 어땠나요? 네, 오늘 한국 시장도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코스피는 0.48% 하락한 2,469.73포인트, 코스닥은 1.55% 하락한 772.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2,400 중후반선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2,500 돌파에는 계속 실패 중인 상황이고요. 최근 코스닥이 계속해서 코스피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코스피보다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상위주들 소식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대형주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대부분 하락했고요. 소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들의 소속들이 발표 중인 은행, 금융지주 주식들이 조금 오늘 선방했고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공시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SM이 오늘 16%나 올랐고요. 최근에 강세 보이던 에코프로 비행, LNF는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도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2~3% 가량 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수급은 어땠을까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5,500억, 외국인은 5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6,2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은 3,500억 매수했고요.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2,200억씩 매도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운수 업종을 매수했는데요. 그만큼 또 서비스 업종과 비금속 광물 업종을 매도하면서 순매수 금액으로는 좀 크지 않았습니다. 네. 뭐 다른 이슈는 없었을까요? 사실 다른 이슈 있다기보다는 환율은 오늘 이제 조금 올라서 1,265.2원으로 기록해서 마감했고요. 이제 업종별로 말씀드리면은 네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 업종이 좀 더 많았고요. 상승 업종으로는 섬유고 업종에서 FNF가 3% 상승하면서 업종으로 1.7667% 올라오면서 업종 선수 1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수 장비, 자동차 주식들도 견조한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운수 장비 업종도 좀 강했고요. 조선주들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3.9% 상승하면서 업종으로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이외에도 보험주 1.1%, 인식료 업종 0.91% 상승했습니다. 특히 오늘 농심이 6.9% 상승에 마감했는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3조를 넘겼고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도 1,100억 정도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예. 롯데제과, 삼양식품 2.9%, 1.9% 상승에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증권사를 지향하는 신한투자증권의 서인원 PB였습니다.